1786년 늦가을 창덕궁의 한 처소에서 임신 9개월의 한 후궁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날 밤 옷깃을 여미며 조선의 왕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중전과 사이에 부지런히 후사를 구하소서. 지하에서도 즐거워할 것이옵니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평생 마음에 품었던 단 한 명의 여인 의빈성씨, 본명 성덕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살아생전 왕의 청혼을 2번이나 거절했던 궁녀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가지 않기로 한 어느 한 여인의 절제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체 어떤 궁녀였기에 왕의 청을 거듭 물리쳤던 것일까요? 그리고 정조는 왜 끝내 그녀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조가 죽는 날까지 14년 동안 매년 그녀의 제사상에 직접 쓴 글을 올린 조선 왕실 가장 깊은 기억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영조 38년 1762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어린 소녀가 9살의 나이로 궁궐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이름은 성덕임, 본관은 창년기며 해경궁 홍씨의 친정 청직이었던 성윤우의 딸이었습니다. 권세도, 가문도 변변치 않은 한미한 집안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덕임이 들어간 곳은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의 처소였습니다. 어린 덕임은 그곳에서 청선공주, 청연공주와 함께 자라며 글과 예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같은 처소에는 1살 위의 세손, 훗날의 정조가 있었습니다. 어린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처마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762년 윤호월 세손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납니다.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세손은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막아달라며 할아버지 영조에게 울며 매달렸지만 어린 세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깊은 상처를 아는 채 세손은 자랐고 덕임 또한 침착하고 단정한 궁녀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덕임은 용모가 깨끗하고 성품이 단정했으며 글씨와 바느질, 셈에 두루 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66년 영조 42년이 되었습니다. 세손은 15, 덕임 또한 15의 나이가 되나 해였습니다. 이 무렵 세손이 처음으로 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곁에 두고 싶다는, 그러니까 후궁으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청직이 딸로 들어와 한미한 신분의 궁녀로 살아온 처지에서 이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울면서 사양했습니다. 정조가 훗날 직접 쓴 저치어스륜치엇은 어제 입인 묘지명에 그녀의 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손빈 마마께서 아직 자식을 낳고 기르지 못하셨는데 소인이 어찌 감히 승은을 받자오리까. 세손빈은 훗날의 효의왕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효의왕후 또한 1753년생 덕임과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윗전이 아닌 가까이서 지켜본 한 사람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덕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덕임은 죽음을 맹세하며 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15 어린 궁녀가 미래의 왕에게 목숨을 걸고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을 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더욱 받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이미 덕임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한번 들어서면 다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덕임의 답을 들은 세손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입인 묘지명에는 정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재촉하지 못하였다. 15의 두 사람 사이에 그 한 번의 대화가 오갔고 그 후로 세손은 정말로 다시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이 시작됩니다. 무려 15년에 걸친 침묵이었습니다.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하고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였습니다. 즉위했을 때 정조의 나이는 25이었고 곁에 있던 중전 효의왕후 또한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즉위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중전은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졌고 후궁을 드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정 곳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압박은 거셌고 마침내 1778년 즉위 2년에 첫 간택 후궁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승지 홍구경의 누이 원빈 홍씨였습니다. 홍구경은 정조가 세손 시절 가장 의지했던 신하였습니다.
정조의 즉위를 막으려는 세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호위한 사람이 바로 홍구경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이를 후궁으로 들이면서 외척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입궁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1779년 5월 원빈 홍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14, 어린 궁중에 차에 적응할 시간조차 없었던 짧은 생애였습니다. 원빈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이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홍구경이 그 책임을 중전 효의왕후에게 돌리려 했고 이로 인해 정조와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해 홍구경은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궁을 떠났습니다. 정조가 가장 믿었던 신하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었던 사람이 외척의 욕망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정조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기였습니다. 세손 시절부터 정치 싸움의 환멸을 느껴왔는데 마지막 의지처였던 홍구경마저 잃었으니 그 마음 둘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듬해인 1780년 정조는 두 번째 간택 후궁을 받아들입니다. 화빈 윤씨였습니다. 이번에는 후사를 볼 수 있을까? 왕실 어른들의 기대가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실제로 화빈 윤씨는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실청이 설치되었고 조정과 왕실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10달이 지나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몇 달이 지나고 산실청이 무려 30개월간 유지되었지만 끝내 화빈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학자들은 이를 두고 상상 임신이 아니었는가 추측합니다. 후사를 보아야 한다는 압박이 한 어린 후궁의 몸과 정신을 그토록 짓눌렀던 것입니다. 간택 후궁이 둘이나 들어왔지만 결국 아무도 정조에게 후사를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로 이 무렵 정조의 마음에 다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15세 자신의 청을 거절했던 그 궁녀 성덕임이었습니다. 이때 정조는 29, 덕임은 28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홍의를 한참 넘긴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덕임의 답은 또 같았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처음 거절한 25세 정조도 물러섰지만 두 번 거절당한 정조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이빈 묘지명에 따르면 정조는 덕임이 사사로이 부리던 하인을 불러 가벼운 벌을 내렸습니다. 정조답지 않은 어찌 보면 옹졸하기까지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공개적으로 내보이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한 궁녀에게 이 정도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조선 역사에서 흔치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즈음 화빈 윤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덕임에게 가해지던 네가 후사를 보아야 한다는 압박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동시험 조셉 적혈에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아니어도 왕실의 후사가 이어질 길이 열렸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덕임의 마음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15년의 침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청을 받은 15 그날로부터 실로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창덕궁 연화당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침실을 비추었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렁찬 울음소리가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6년 31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환관과 상궁들이 황급히 정조에게 달려갔고 정조가 묻기를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자 답이 돌아왔습니다. 왕자 아기씨옵니다. 그날 정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정조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아이의 이름은 이순, 훗날의 무뇨세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 아이를 낳은 어미 성덕임은 정조가 처음 청혼한 15세 그날로부터 16년 만에 마침내 정삼품 소용에 봉해졌습니다. 정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달 만에 다시 그녀를 정일품 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봉호를 지어 내렸으니 화목하다는 뜻을 담은 의빈, 곧 의빈 성씨였습니다. 원자가 태어난 뒤로 정조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국사를 마치면 곧장 의빈의 처소로 갔습니다. 함께 술잔을 나누고 의빈이 책을 읽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빈이 손수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이모년의 그날로부터 20해 만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정조에게는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전 효의왕후였습니다. 자신은 끝내 후사를 보지 못한 처지에서 후궁이 낳은 원자가 자신의 양자가 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 보통 같으면 시기와 질투가 엇갈리고도 남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의비는 효의왕후 앞에서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숙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인은 다만 낳기만 하였을 뿐 원자는 중전마마의 아이옵니다. 효의왕후 또한 그런 의빈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종법으로는 원자가 중전의 양자로 입적되어 양육 또한 중전이 맡아야 했지만 효의왕후는 의빈이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1784년 7월 3살이 된 원자가 정식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정조의 2살 책봉에 이어 매우 빠른 책봉이었습니다. 왕실의 모든 시선이 한 아이의 미래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4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1786년 4월부터 전국에 홍역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초 5살 어린 세자에게도 그 병이 찾아왔습니다. 1786년 5월 11일 미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무뇨세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단 5살이었습니다. 정조는 도무지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조 스스로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도중에는 믿게 되었으니 끝내 참이 아닌 듯하였다. 이때 가장 비통했어야 할 사람은 그 어미 의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빈의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의빈은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습니다. 얼굴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두고 수군거리자 의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사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몸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만약 정에 끌려 마음대로 슬퍼하다가 제 몸을 스스로 돌보지 못한다면 이는 나라의 죄를 짓는 일이옵니다. 의빈은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5달째 뱃속에 아이를 품은 몸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면 그 안에 다른 한 생명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함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견디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견디는 일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을 의빈은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몸은 그렇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의빈은 점차 병이 깊어졌습니다. 정조는 매일 의빈이 약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약을 다릴 때면 직접 검열했고 약봉지와 약그릇은 모두 침실 안에 보관하며 다른 누구의 손도 타지 못하게 했다고 사료는 전합니다. 그러나 의빈의 몸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해산할 달이 다가오는데도 기력은 점점 가라앉고 명치 부위에 깊은 통증이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의학으로는 임신 중독증의 증상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1786년 9월 13일 밤, 의빈은 평소처럼 정조 앞에서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정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옷깃을 여미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정전에 자주 나아가시어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곧 경사가 찾아올 것이옵니다. 지하에서도 즐거워할 것이옵니다. 중전과 사이에서 부디 아들을 보시라는 자기 사후의 부탁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의 곁에 자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이어주려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786년 9월 14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미시, 임신 9개월의 의빈 성씨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뇨세자가 세상을 떠난 그날로부터 넉 달하고도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의빈의 향년 34, 정조와 함께한 시간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의빈이 세상을 떠난 그날로부터 정조의 또 다른 14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함께가 아닌 홀로 보내야 하는 14년이었습니다. 의빈의 모액자리를 정해야 할 때가 되자 정조는 대신들이 깜짝 놀랄 명을 내렸습니다. 의빈을 5살 아들 무뇨세자의 묘곁 백보 떨어진 곳에 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법으로 보면 무뇨세자는 효이왕후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후궁이었던 의빈은 예법상 결코 자기 아들의 곁에 묻힐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대신들이 당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빈이 살아생전 남긴 마지막 소망이 무뇨세자의 곁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그 소망 하나를 위해 조선의 예법을 한번 굽혔습니다. 무덤이 정해진 뒤 정조는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의빈의 묘지명도, 묘표도, 비석에 새길 글도 모두 자기 손으로 지었습니다. 어제 의빈 묘지명, 이는 후궁의 무덤에 왕이 직접 비문을 새긴 조선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정조는 의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용모는 깨끗하고 성품은 단정하며 따뜻하고 겸손하였다. 글씨와 셈에 능했고 바느질과 요리에도 뛰어났다. 항상 효의왕후에게 충성을 다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그 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의 시선으로 정조는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쓰지 않으면 먼저 처음에는 그 이름이 영영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정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부터 의빈의 제삿날이 돌아올 때마다 정조는 직접 제문을 지어 올렸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그렇게 14년이었습니다.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한 후궁의 제삿날에 직접 글을 쓰고 그 글을 그녀의 위패 앞에서 읽는 일이 14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조가 남긴 제문 가운데 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추위와 더위가 바뀌는 동안 보통 때처럼 같이 웃고 말하며 슬픈 얼굴을 하지 아니하여 서로 담담히 잊은 줄 알았다. 그러나 잊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잊은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정사를 보고 국정을 살피는 그 모든 시간 사이사이마다 한 사람을 끝내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4년이 흐른 1800년 6월 정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 의빈을 보낸 뒤로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의빈 성씨, 본명 성덕임. 한미한 집안의 청직이 딸로 태어나 9살에 궁에 들어와 34세 임신한 몸으로 세상을 떠난 한 여인. 왕의 청혼을 2번 거절하고 마침내 받아들인 뒤에는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던 사람.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울음을 삼키며 자기 안에 또 다른 한 생명을 지켜내려 했던 사람. 임종의 자리에서까지 자기보다 다른 이의 후사를 걱정한 사람. 조선의 왕이 곁에 두고 사랑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선택을 정조는 마지막 14년 동안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 한 다른 방식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왕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정조의 개혁, 정조의 화성, 정조의 개혁 정치. 그러나 그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이름으로 남아야만 역사를 이루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아는 어떤 시대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임신 9개월에 한 후궁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자리에서 끝내 자기 자신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의빈 성씨, 본명 성덕임이었습니다.